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고구려는 우리 역사다. 한국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2003년 중국 공산당 기관지 광명일보에 실린 주장입니다. 중국 동북공정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동북공정 말이 나올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명림답부. 명림이 성이고 답부가 이름이죠.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역사의 초인과 같은 분입니다. 99세에 혁명을 일으켰고 명재상이며 고구려 필승 군사 전략의 창안자입니다. 말하자면 중국에 강태공이 있다면 한국에는 명림답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지명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더라도 강태공은 역사적 사실부터 신화, 만화 봉신연의, 낚시까지 다양한 범위에 걸쳐 있습니다. 반면 명림답부는 역사로 전해오는 몇 줄 이야기 빼고는 별로 이목을 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우리는 있는 보석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고대 사료가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거나 중국 역사를 너무 애용하게 되면 우리 역사와 정신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사실의 바탕을 두되 미래지향적으로 재창조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혁신 마인드는 기업 경영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서도 요구되는 덕목이죠. 이런 소망을 가져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명림답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에이 알려좀 주쇼. 역사 알려좀 주쇼. 해올 고구려 6대 태조왕은 119살까지 살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영토를 넓히고 초기 고구려의 기초를 확실하게 닦았죠. 왕을 이르는 낱말인 묘호를 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에게 붙이는 태조라고 한 것만 봐도 백성들이 그 치적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조왕에게는 여러 형제가 있었는데 특히 24살 어린 동생 수성을 아들처럼 아끼며 중용했습니다. 그러나 태조왕이 늙어가자 왕위를 탐냅니다. 배다른 동생 백고가 수성을 말리지만 오히려 화를 내며 발톱을 드러냅니다. 태조왕도 수성의 속셈을 알았지만 이미 많은 권력이 수성에게 넘어간 데다 판단력이 흐려져 왕위를 내주고 별궁으로 물러갑니다. 결국 수성이 7대 차대왕으로 즉위하지요. 차대왕은 즉위한 후 요직을 측근들로 채우고 바른말하는 충신들을 내칩니다. 당시 재상 직위는 우보, 좌보 둘이었는데 우보 고족장을 죽이지요. 그러자 좌보 목도르는 병을 핑계로 사퇴합니다. 또 태조왕의 큰아들 막근태자를 죽여버립니다. 이에 동생 막덕은 삼촌이 두려워 목을 매서 죽죠. 그리고 사냥을 즐기면서 걸핏하면 죄 없는 사람을 죽입니다. 거기에 기상이변까지 겹치자 백성들이 삶이 피폐되고 아청꾼들만 늘어납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명림답부가 비밀리에 군사들을 모아 차대왕을 죽입니다. 그때 나이 99세. 직급은 초기 고구려 10관 등 가운데 한참 밑인 9등급 조위였지요. 평생 조용히 살던 말단 관리가 100살 나이에 목숨을 걸고 혁명을 한다? 가능한 일일까요?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명림답부의 나이는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신대왕 편에 쓰여 있습니다. 국상답부가 죽으니 나이가 113세였다. 99세에 목숨 걸고 혁명을 했으니 그 기력과 근력이 상상을 뛰어넘는 초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과장이라는 주장이 일부 있지만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여러 기록을 볼 때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고령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역사상 고령으로 활약한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 태조왕 119세, 장수왕 98세, 조선 영조 83세, 특히 중국의 강태공은 무려 14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신빙성을 의심하기는커녕 신화까지 곁들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답부의 나이에 의문을 갖기보다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물 가치를 살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답부의 신분이 과연 하급직이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조이는 요즘으로 치면 5급 공무원, 실무 책임자 정도로 보여지는데
99세 노인이 과연 그런 직위에 근무할 수 있었겠냐는 거죠. 또 혁명 후에는 자기 의중대로 후임왕을 추대합니다. 차대왕의 배다른 동생 백고, 형에게 욕심 부리지 말라고 간했었죠. 그 후에 시골에 숨어 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을 찾아내서 8대 신대왕으로 추대합니다. 또 좌보와 우보를 합한 국상이란 자리를 만들어서 오늘날 국무총리죠. 초대 국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병권을 가진 패자를 겸직해서 문무 권력을 완전 장악하죠. 아무리 혁명 주역이지만 말단 관리가 단번에 가능하냐는 것이죠. 사설을 보면 명림답부가 고구려 5부족 중 연노부 출신이라고만 할 뿐 그의 출생과 혁명 전까지의 삶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자료를 보니 명림답부가 원래 연노부의 귀족이었는데 차대왕이 강등시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주장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면 99세 노인이 하급직이었던 것, 평생 가만히 있다가 100살 때가 되어서야 목숨 걸고 혁명을 일으켰던 동기, 쿠데타 후 단번에 국정 최고 지위까지 오를 수 있었던 배경, 이런 의문들이 합리적으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의문은 명림답부가 왕을 죽인 것이 자기의 이익과 권력을 위한 노욕이냐, 나라와 백성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냐 하는 판단입니다. 인간 명림답부의 품격을 가늠하는 사항인데 관련 사료가 없어서 혁명 후 그의 행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우선 그는 성품이 어진 차대왕을 추대했고 최고 권력자가 되었음에도 백성들에게 덕을 베풀고 위로는 임금을 충심으로 받들었습니다. 또 정적을 화합으로 대해서 차대왕의 측근들을 사면하고 차대왕의 아들을 군으로 봉해 대우했습니다. 답부가 죽은 다음에 신대왕이 친히 답부의 집을 찾아가서 슬퍼하고 7일 동안 조회를 중지했는데 답부의 세력을 고려했다 하더라도 평소 인품을 짐작케 하는 장면이죠. 이를 종합해 볼 때 명림답부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혁명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으로 생각됩니다. 삼국사기에서도 똑같이 왕을 시해한 창조리와 연개소문은 반역자로 분류하지만 명림답부는 을파서와 같은 명신편에 넣은 것도 이를 뒷받침하지요. 그러나 그가 빛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을파서로 이어지는 고구려 명신계보의 출발이자 고구려의 전통적인 군사 전략을 창안한 천재적 지략가였습니다. 172년 11월 한나라가 대군을 몰아 쳐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신대왕이 비상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묻자 신하들이 말합니다. 한나라가 군사수가 많은 것만 믿고 우리를 얕보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겁낸다고 생각할 테니 험한 산과 좁은 길에 의지해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자 답부가 나서지요. 아닙니다. 저들은 멀리서 군량을 수송해야 하므로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참호를 깊이 파고 보루를 높이 하며 들판을 비워놓고 굳게 성을 지키면 저들은 곧 굶주리고 피곤해져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공격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들판을 비워놓는다는 말은 적군이 약탈할 곡식을 거두거나 불태우는 것을 말하죠. 이른바 청야전술입니다. 신대왕이 답부의 의견을 따르니 마침내 한나라군이 이기지 못하고 굶주려 돌아갑니다. 그러자 답부가 직접 기병 수천 명을 거느리고 추격해 좌원에서 섬멸하고 한필의 말도 돌려보내지 않았다는데 이때 나이 106세였다고 합니다. 고구려가 외적에 맞서 청야전술을 구사한 기록은 명림답부가 처음입니다. 이후 청야전술은 고구려의 기본적인 필승 전략으로 계승되어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도 사용됩니다.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러시아 침공에 실패했던 것도 청야전술에 당한 것이었죠. 이를 볼 때 청야전술을 처음 도입한 명림답부의 독창성과 존재감은 우리 역사의 빛나는 별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명림답부의 포용과 화합, 권력 절제는 우리에게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오늘날 100세 시대의 하나의 활력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해열TV 정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